안녕하세요. 스픽스 끝판 토론 진행을 맡은 저는 장윤미입니다. 오늘 저희는 형식을 조금 바꿔서요. 이번 한 주 대한민국을 정말 뒤흔들었던 이슈들을 순서를 매겨서 랭킹을 매겨서 심도 깊게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그 주제 하나하나를 그 순위에 따라서 이른바 끝판 토론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단단히 준비하고 나오신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옆에는 정춘생 전 청와대 비서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또 이경 부대변인님 오늘 함께해 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민주진영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작하자마자 오늘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 항상 저희 진행할 때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 많으셔서요. 말씀드리고요. 시작하기 전부터 350분 넘게 대기하고 계시다가 지금 의견들 상당히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일단 오늘 랭킹을 매겨서요. 왜 이 순위의 이 이슈를 저희가 주제로 잡았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이 순위를 매긴 부분에 공감은 하시는지 아니면 더 의논했으면 논의했으면 하는 이슈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또 가감없이 말씀 주시면 생방송 중에 소개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갈 길이 먼 만큼 빨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위부터 이슈를 정해봤는데요. 5위 이슈 한번 보시죠. 저희가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분위기를 우리 시장님께서 좀 만드는데 도와주세요. 정말입니다. 난 덮어잡들 때문에 싫어. 가들 다 내년에 자동적으로 정리될 거야. 나 보건대는 정치 30년 했어요. 영상 보셨습니까? 저희가 영상 끝에 좀 약간 자극적인 그 네이밍을 붙이기도 했는데요. 사실 면전에서 굉장히 좀 강한 단어들이 오고 가고 해서요. 이 장면이 함의하는 정치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좀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일단 박진영 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 옷부터 이 홍준표 시장이 입고 나온 옷부터 대단한 의미를 담았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가죽 점퍼를 입고 나오고 듣보잡 운운하고. 그 홍준표 시장은 이제 국민의힘은 곧 망한다. 그 이후에는 내가 쓸어 먹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두 사람은 다 자기 역할대로 가고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 인요한 위원장은 사실 혁신위원장이 아니고 대표죠. 당대표죠. 우리 김기현 대표가 바지 대표다. 그러면 이분은 손바지 대표. 한겨울에도 따뜻한. 윤석열 대통령이 하사한 손바지를 입고 대표 노릇을 하면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인요한 위원장을 파란 눈의 윤석열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분은 어쨌든 자기가 할 수 있는 메시지 충분히 내고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홍준표 시장은 이미 마음이 떠났고요. 홍준표 시장 이야기는 그거 아닙니까? 대통령 주위에 간신이 너무 많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간신이라는 것은 홍군 또는 폭군 이런 사람이 존재해야 간신이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애둘러서 유체이탈 화법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있지만은 있고 있지는 않지만은 속마음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옆에 윤핵관이라는 사람을 지칭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총선에서 국민의힘 망하면은 다음에 내가 쓸어 먹을게. 그 이야기를 지금 가죽 잠바 입고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대단한 의미가 있는데 저희가 좀 긴박하게 준비를 하느라고 OX 퀴즈도 한번 도입을 해봤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즐거움과 재미를 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일단 제작진이 뽑은 질문은 그렇습니다. 인요한 지금 여러 정치적인 의미들 낳고 있고 오히려 혁신의 대상은 대통령실이고 윤석열 대통령인데 아까 파란 눈의 윤석열 이렇게 지칭해 주신 것처럼 이게 쇄신과 혁신의 방향을 잘못 나가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어서요. 이른바 인요한 혁신에 대해서 이 질문이 망했다 안 망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OX 이건 좀 잘 모르겠는데 세모 저희가 세 가지 선택지를 좀 마련해 봤는데 한번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시고 제가 차례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세모 O. 세모는 두 분, O는 한 분. 망했다 O. 모르겠다 세모 보류. 정춘생 비서관님 어떻게 세모로 세모. 한 거는 아직은
그 결과를 평가하기는 이르다. 왜냐하면 지금 윤유한 위원장이 모든 이슈를 다 끌고 가고 있어요. 이준석 그 전 대표랑. 지금 그 1호 혁신안 냈죠. 2호 혁신안 냈죠. 3호 혁신안은 어저께 또 냈는데 그게 주로 청년을 겨냥한 정책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게 50% 당선 안정권의 비례대표일 경우 당선 안정권의 50% 이상은 청년으로 배정하자. 그리고 우세 지역에 청년 전략 지역구로 선정하자. 이건데 그 우세 지역이라 하면 강남 내지는 영남 아닙니까? 네. TK 지역. 그런데 지금 이게 굉장히 이슈를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 굉장히 긍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하지만 아시겠지만 비례대표 50% 그리고 홀수 순번에 다 여성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거랑 충돌하는 면이 있어요. 이것이 실현되려면 그 당선 안정권 내에 모두 여성 청년을 해야 된다는 답이 나옵니다. 만약에 된다면. 네. 그러면 지금 뭐 장해찬이나 아니면 뭐 김병민 입장에서는 본인들도 해야 되는데 그게 다 여성 청년한테 가는 걸 용납할 것인가? 그 지도부 내에서 약간 분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3호 혁신안을 급하게 낸 거는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어쨌든 이대남 등 해서 청년 남성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대구에서 얼마 전에 여론조사했을 때 또 이준석 신당이 1위 하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이것을 겨냥한 포석 같은데 현재는 이게 실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발표하는 것마다 뉴스에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실현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평가하기 이르다. 저는 이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경 대변인님은 다른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어쨌든 평가는 끝났다라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더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 주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저는 망할 거라는 생각. 별다른 혁신의 결과물을 내지 못할 거다. 우선은 첫 번째, 혁신이가 왜 출범을 했는가라고 봤을 때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이후에 국민의힘의 그 패배의 원인에 따라서 혁신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혁신이라는 게 우리 많은 패널리스트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가죽을 벗기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뭔가 탈바꿈 다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국민의힘이 바꿔지겠다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이 바뀌어지겠다는 혁신안이 지금까지 나왔는가라는 것입니다. 부족하다. 그럼 선거 패배의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거 패배의 원인을 진짜 분석을 했는가? 저는 거기서 전혀 지금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무슨 청년 정책 얘기하는 거 아주 좋았어요. 좋았는데 더 들여다보면은 대통령실의 청년들 거기 어디 총선 출마하게끔 자리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실에는 청년들 아직은 다 속속들이 모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청년이라고 목소리 내는 사람들,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민의힘에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대표적으로 김병민이나 장해찬 같은 사람입니다. 김병민과 장해찬이 뭐 호불호도 있겠지만 저는 그분들이 그러면 집권 여당으로서 청년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만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것인가? 저 후자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사람들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와가지고 이런 비슷한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나와서 이번에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건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럼 좋고 괜찮은 지역구 좀 내놔라. 그래서 몇몇 좀 나눠 갖겠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조금 험지라고 불리는데 그런데 이런 청년들 한번 내보내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국민의힘 집권 여당을 기대하는 청년들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이 청년을 내보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요. 2010년도에 인천시장이 송영길 대표였습니다. 네네. 그때 인요한 지금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의 마치 목소리인 것 같은 스피커인 것 같은 그 혁신위원장이 국민의힘이 아니고 민주당이죠. 송영길 인천시장은요. 그런데 외교자문 특보였어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이 당 저 당 왔다 갔다 하면서 요직이랑 요직은 다 가지고 싶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저는 인요한 위원장을 지금까지 분석을 했을 때 제가 유심히 관찰했을 때 이분은 관종이라고 우리가 개념을 정하는 것이 명하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나 어울리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지금까지 드는 저의 생각입니다. 이경 대변인께서 비판해 주신 청년 그 혁신이 안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실 이 정부에서 30대 장관 만들겠다 이런 공약도 있었고 했는데 전혀 이게 청년을 수단화하는구나라는 인상을 다시 한번 좀 갖게 되는데 박진영 원장님
어떻게 세모라고 평가 주십니까? 뭐 세모기도 하고요. 뭐 어떻게 생각하면 평가하기가 어렵다고 공백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왜냐면은 결국 이제 윤석열 정부를 고쳐야 되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는데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한편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여당은 야당과 달라가지고 국정 운영이 바뀌는 것이지 당 쇄신만으로 실제로 지지율이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이슈를 몰고 다님으로 인해서 지지층 결집하는 건 어느 정도 성공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이게 작은 성공이지만은 큰 실패를 잉태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유한 위원장이 저는 청기 누수를 빨리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영남 중진들 그다음에 다선들 불출마해라 험지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은 국회의원들은 정권 잡는 것보다 자기 국회의원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윤석열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다음에 또 국회의원 돼야지. 주호영 의원 같은 분은 무소속으로 당선된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 예를 들어 볼게요. 김태호 경남의 김태호 의원 무소속으로 당선된 적이 있습니다. 조혜진 의원 무소속으로 충분히 당선될 수 있습니다. 박대출 의원 진주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될 수 있습니다. 이철기도 했죠. 이철규는 지난번에 무소속 당선돼서 있다. 무소속 당선됐더라고요. 그러면은 권성동도 그러지 않았나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인유한 위원장이 윤석열의 오다를 받고 중진들을 쳐내고 뭐 이른바 새로운 원외 윤회관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작업을 한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냥 버티지 않아요. 근데 좋게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혁신이 성공한 거예요. 중진들 물갈이했으니까. 근데 그 중진이 결과론적 성공으로 간다는 것은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2016년 민주당 예를 들어볼게요. 2016년 민주당이 혁신안을 냈습니다. 혁신안은 사실 뭐 그때도 뭐 형편없었어요. 딱 하나 쓸만했어요. 하위 20% 그냥 잘라버렸어요. 하위 20%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우려가 되니까 그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을 같이 하던 안철수 씨와 저도 시로 붙이겠습니다. 이준석 씨도 시라고 하니까 안철수 씨와 호남에 있던 지금 박지원 원장을 비롯한 분들이 탈당을 했습니다. 자, 그 혁신은 그러면은 실패한 거죠, 그죠? 네. 혁신안은 좋았는데 당장은 당이 깨졌으니까 실패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당이 나가서 성공을 했습니다. 한 40석 가까이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한 석 더 얻었어요. 비례. 아니 저기 뭐야 전체 의석에서 전체 의석에서 더 얻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또 성공한 겁니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은 이 혁신의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것은 총선에 누가 결과론적 의석을 많이 얻느냐, 맞죠.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완벽하게 심판하느냐라는 결과로 이어질 때만이 최종적으로 혁신이 성공했다,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인유한 위원장이 이슈를 만들고 작은 전투에는 성공할지라도 국민의힘이라는 당의 큰 분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씨앗을 뿌렸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분들이 반윤으로 돌아서서 윤석열 심판하자는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씨앗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뭐 장담할 수 없지만은 나쁜 씨앗도 크게 잉태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작은 성공, 큰 실패 이 말씀이 좀 와닿는데 지금 말씀 듣는 중간에 1,300분 넘게 지금 접속해주고 계시고요. 박진영 원장님 말씀 주실 때 갱생도 친구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이 박진영고 진영고 화이팅 이렇게 응원의 말씀 전해주셨고요. 의견들 주고 계시는데 해피펀드님이 이거 다 허풍인 것 같다. 허풍일 뿐이다. 옥문성님은 혁신이 눈속임이다. 라고 해서 좀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그러면 5위 인유한 혁신위원장 받고요. 4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위 관련. 마무리 되는 건가요? 네. 한마디 더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저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작은 그 성공이 큰 실패를 가질 수 있다. 그런데 그 작은 성공도 중요한 게 그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혁신 이슈를 던지고 주도하고 여론의 긍정적인 방향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네. 그런 반면에 우리 민주당은 너무 조용한 거예요. 네, 비교가 좀 되죠. 네. 네. 총선 기획단이 출범이 됐는데 거기에서 어떤 이슈 그리고 이제 당을 어떻게 그 선거 기획 관련해서 어떻게 변모하겠다. 맞습니다. 어떤 그 공천을 하겠다. 뭐 이런 메시지가 하나도 없잖아요. 긴장을 해야 될 때다. 네. 예. 정말 쓴소리까지 민주당에 네. 대한 쓴소리까지 잘 들어봤고요. 저희 5위 넘어서 4위 순위 한번 보겠습니다. 관련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탄핵안 상정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제가 헌법이나 법률에 관해서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정춘색 비서관님 모셨을 때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국회 경험이 상당히 풍부하시잖아요. 지금 뉴스 보면 이게 뭐 허를 찔렸다, 민주당이 실책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는 대신에 얻어냈다, 뭐 이런 여러 전망이 있어서 철회가 또 국회법에 위반이 되니 안 되니 상당히 복잡한데 좀 설명 좀 알기 쉽게 좀 해주세요. 네네. 그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했을 때는 그것이 보고가 되고 바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노란 봉투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방송 3법 이렇게 내면은 저기서는 분명하게 필리버스터 하겠다 제안을 했었고 그 실제로 필리버스터 제출 그 동의 요구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원내 행정기획실장도 하고 의사국장을 한 경험 입장에서는 저쪽 당의 수가 뭔가 미리 파악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플랜 B까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 같으면, 그러니까 법적인 논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저 같으면 어저께 전투에서 약간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미스해서 좀 졌다. 아쉽다. 네, 노란봉투법 이런 건 통과되는 거 했지만, 왜냐하면 우리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은 그 싸움에서 이기는 걸 원하지 이게 미뤄지거나 보류되면 약간 자신감이 후퇴될 수도 있고 그 사이에 탄핵에 대한 여론은 저쪽에서도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싸움을 그랬을 때 이겨야 되거든요. 밀어붙였어야 된다. 저쪽 당에서는 당연히 그 판을 안 만들어주죠. 그러면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해놓고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짐작을 해야 되고 그거에 맞는 전술을 짜야 된다. 그런 전략 전술적인 측면에서는 민주당이 뭘까요? 좀 아쉬웠다. 그 전술이 뭘까요? 우리도 필리버스터 요구서를 내면 돼요. 민주당도?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하면은 요구서가 있으면은 그 의장은 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처리하더라도 우리가 요구해서 우리 당 의원들이 하고 24시간 후에 종료하고 탄핵안 의결하고 이러면 되거든요. 저 같으면 그런 전략을 기술적으로 가능했던 부분인데 그거를 놓쳐. 그게 약간 아쉽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논란이 끊이지 않고 계속 주장을 하는 게 일사부재의 원칙을 들먹이면서 이건 다시 이번 회기 안에 못 낸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명백히 틀린 말이거든요. 이건 국회법을 잘못 분석하는 거예요? 국회법 92조는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부결은 표결했는데 안 통과된. 표결 안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72시간 보고 후에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잖아요. 이것도 부결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72시간 되기 전에 철회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회했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살아 있는 거고 다시 같은 회기 내에 그러니까 30일, 12월 1일 본회의가 연속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발의해서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철회 부분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무효다.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틀린 말이고요. 의원들도 입법 발의하고 나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발의를 했는데 이게 당의 정체성이나 입법 방향하고 너무 안 맞는다. 그래서 진짜 부끄러운 무릅쓰고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정말 이거는 해야 되는데 하고 나서 이해 당사자가 너무 첨예하게 대립해서 스스로 비겁하게 또 처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왕왕 있거든요. 그거는 다 법적으로 오케이가 되는 사안이네요. 절차. 의안상정이 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아예 상정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이 예를 들어볼게요. 입사 시험을 칩니다. 제가 특정 회사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그럼 면접을 봐야 돼요. 근데 이력서를 냈는데 면접 보기 싫은 거야. 이 회사 말고 다른 데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면접 안 보고 이력서 다시 주세요. 반환한 거예요. 철회. 그럼 내가 이 회사에 시험 친 겁니까? 안 친 겁니까? 부결은 아닌 거네요. 탈락은 아닌 거네요. 이 회사에 입사 의사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사부재에 걸리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보고하면 그게 올라간 거다 얘기하는 그건 아니고요.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국장은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의안에 대해서 의안 발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보고하거든 본회의 때. 그런 절차를 보시면 돼요. 또 정말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쏙쏙 되고요. 1600분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요. 생방송인지 묻는 분들 계시는데 저희 생방송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동관 탄핵에 대해서 이 부분은 탄핵이 맞다 틀리다의 어떤 가치보다 탄핵이 될 거다 안 될 거다의 어떤 전망을 여쭤보는 게 어떨까 해서요. 이 헌법상 중대한 법률과
헌법의 위반이라는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한번 워낙에 전문가분들이시니까 여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하나 둘 셋 하면 탄핵이 된다 안 된다 아니면 세모 의견 주실 수도 있고요. 하나 둘 셋 의견 여쭙겠습니다. 세 분 다 된다라고 말씀 주셨네요. 이동관 그러면 이경 대변인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이건 탄핵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철회 후 재발의하면 되는 거고요. 민주당이 지금 오케이. 158명이기 때문에 네. 150석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건 의석수를 봤을 없다라고 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법적인 면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위법한 게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그런데 중요하죠. 이동관 같은 경우는 민주당 내에 이견이 되게 많은데 이동관에 대해서 이견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 의총도 상당히 빨리 끝났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요. 네, 그럼요. 이거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전혀 우리가 그러니까 이론의 여지가 없다. 토론할 정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고요. 우선은 그러면 이번에 이것을 철회하기까지의 민주당이 혹시라도 민주당을 향해서 좀 더 잘하지 못했다라고 그런 비판은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겠지만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쪽에서 그걸 비판한다 하더라도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방통위 구조 자체가 합의제 구조가 5명입니다. 근데 네, 두 명이서 그냥 일상적인 것들, 정말 중대한 사항이 아닌 것들은 정말 결정해야 되면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그런 바가 예외적인 있고. 부분에 그렇죠. 대해선. 그런데 KBS 이사 임명 주요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의결한다든지 이런 것들, 이걸 어떻게 이거 두 분이서 다 하고 있습니까? 이건 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팩트체크 시스템을 점검한다고 하면서 또 만든 거 있었잖아요. 방통위가 아니고 방통심의위원회입니다.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보 자체를 마치 보도와 같이 같은 면으로 보면서 이것을 같이 방통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만들고 하는 것들. 그리고 방통위와 심의위원회가 논의하면 안 되는 것인데 국회에서 질문을 주고받을 때 또 방통위와 방심위가 마치 같이 논의가 했다는 점이 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위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린다면은 이것은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니란 또 얘기는 있지만 우리 지도부입니다. 저희 지도부. 방통위원장은 중립의 의무가 이것은 법적으로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지도부라고 얘기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저희 지도부로 그것도 국회의원이 야당 의원이 발의할 때 그렇게 얘기했다는 점을 봤을 때는요. 이것 또한 위법한 사례들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위법한 다른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네. 아이디 안영근 쓰시는 분이 이경 대변인님과 같은 의견 주고 계시네요. 탄핵이 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정춘생 비서관님은 왜 확실하게 오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 전에 어저께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위원장이요. 언론에 대고 한 발언이 굉장히 나는 거슬렸거든요. 뭐 민심의 탄핵을 받을 것이다. 오히려 그걸 감히, 역풍을 받을 네네,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그 민심의 탄핵을 받을 거라는 얘기는 현 정부 여당이 민심을 등에 업었을 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도 그렇고 방통위원장 임명 과정에서부터 그 후에 처리한 안건들 2명을 갖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이거는 위법성이 있다. 공감대가 널리 형성돼 있기 때문에 저는 탄핵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요. 방통위원회를 우리가 정부에서 만들 때 왜 위원회 구조를 했겠습니까? 방송의 독립성, 중립성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독임제 부처를 하지 않고 위원회로 해서 합의제 기구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5인으로 해서 과반해야 되는데 2인으로 계속 14안건을 14가지나 안건을 절차적 위법성이 처리했다고. 크죠. 네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취지에 맞게 헌법재판소에서 엄격하게 저는 심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이경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듯이 팩트체크 시스템을 각 언론사에서 어떻게 하냐 다 확인하고 이런 부분은 굉장한 언론 자유 침해인 거죠. 이런 부분을 엄격하게 심사할 거라고 보고 물론 이제 헌법재판소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 판결을 합니다. 여론을 보지 않을 수 없고요. 그게 이제 총선 결과 이렇게 보면서 여론을 좀 보면서 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는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박진영 원장님 말씀 끝으로 한번 들어보죠. 그렇죠. 이제 여기서 저는 하나 좀 딱 지적하고 넘어갈 게
탄핵 사유가 헌법적 법률적 위반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헌법에 들어와 있을까요? 헌법은 가치거든요. 형사법상으로서 죄를 짓지 않더라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치라든가 그렇죠. 지향점들을 위반하면은 탄핵할 수 있는 거예요.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우리 헌법에는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까지 해왔던 행태 자체가 법률적으로 범죄자가 아니더라도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를 위배했다면은 충분히 헌법적인 부분에서 탄핵할 수 있다. 첫 번째 그러네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뭐 법률적인 문제가 없느냐 뭐 충분히 이야기하셨습니다만은 KBS 이사장 그 해임하는 과정들, 그다음에 MBC 이제 방문진 관련해 가지고 권태선 이사장이 잘렸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이 이사진 숫자가 막 법률을 넘어서는 단위가 되게 돼. 이거 자체가 법률 위반인 겁니다. 그리고 청문회 때 위정 논란 또 뭐 있을까요? 시행령으로 그렇죠. 가지고 저기 상위 저기 법령을 뭐야? 뒤집어 버리고. 이거 갑자기 생각나는데 시청료를 분리 납부시킨 네. 거 법에는 분명히 하도록 돼 있는데 방송법에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정충생 비서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는 총선 이후에 납니다. 총선 이후에 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저는 이 판단은 이제 헌법재판소는 원래 정치적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헌법은 정치학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정체가 딱 나와 있잖아요. 주권론 이게 전부 다 정치 이야기예요. 제가 제가 말씀 좀 주십시오. 첨언을 조금만 드리자면 팩트체크 시스템 점검이라는 게 말은 좋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KBS, MBC, JTBC에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미 보도가 나간 다음에 그 보도가 팩트체크가 되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방송 편성할 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도도 되기 전에 방송 편성할 때 그 자료를 요구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이거 보도가 뉴스가 나가든지 보도가 나가기 전에 이거 맞는 건지 우리한테 먼저 자료를 줘봐. 우리 정부에서 한마디로 정부 아니겠습니까? 방통이나 방심위가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통령 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정부 같아요. 자, 보도하기 전에 먼저 자료를 줘라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가짜뉴스 심의전단센터. 이거는요. 방통심의위원회에서 만드는 것인데 이건 법이 없습니다. 법이 아예 없는데 한다는 거고 한마디로 지금 이거는 왜 문제가 되냐면 일반 보도, 일반 이렇게 우리 언론사라는 거 말고요. 이런 인터넷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개인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까지도 이걸 정보하고 보도하고 중간 정도로 하면서 무조건 다 팩트 체크를 하겠다. 한마디로 이것을 법적으로 규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 듣다 보니까 민주주의의 정말 큰 가치를 담보해내는 게 언론 자유인데 그 가치를 굉장히 훼손했다는 것만으로도 헌법적 가치를 정말 무너뜨린 거고 그걸로도 탄핵 사유라고 말씀 주신 부분이 상당히 와 닿고요. 저희 다음 이슈부터는요. 상품을 걸고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되나요? 일단 3위 이슈가 무엇으로 제작진이 꼽았을지 제일 먼저 말씀 주시는 분께 이 스픽스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술편한 이걸 드리려고 합니다. 이 술편한은요. 스픽스몰에서 단독기획 신제품으로 숙취 해소제로 좀 기획 상품으로 내놓은 것이고요. 여러분들께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릴 만한 믿을 만한 상품입니다. 지금 스픽스몰에서는 2+2 총 20포 오픈 할인 이벤트 중이기 때문에 많이 애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3위 이슈가 뭔지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신 분께 박진영 왕자님. 김포 서울 통합입니다. 와우! 어떻게 맞추셨죠? 김포도 뭐 제가 뭐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 보니까 느낌이 광고를 하기 위한 그 사측의 음모인 것 같아. 제가 거기에 또 휘둘린 건가요? 그 술편안이 가장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주 안 먹습니다. 정말 적절하게 가는 것 같고 이따 한 보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위 관련 짚어주신 김포 관련 이슈 관련 영상 한번 보시죠. 사실 이런 사안은 국가 백년지 대계 어떤 그런 그 심모 원료의 관점을 가지고 깊이 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미묘한 시점에 이런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어떤 그 연구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런 그 정치적인 영향을 받았다 하는 평가를 받기가 쉬울 겁니다. 지금 영상 보셨는데요. 사실 오세훈 시장의 발언이 좀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뭐 100% 이렇게 확신을 주는 워딩은 또 아니었어서 저희가
이제 MBS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민들한테 여쭤봤습니다. 이거 선거용 제한이다. 68%가 그렇다라고 고개를 끄덕여 주셨어요. 효과적인 도시 경쟁력 강화 방안이다. 19%. 거의 더블 스코어 이상 차이가 났고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도 비슷한 수치입니다. 서울 편입 좋게 보지 않는다 55%, 좋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24%. 그렇다면 저희가 이 부분을 국민의힘의 총선 정책이든 아니면 대한민국 미래를 그리는 좀 장기안적인 대책이든 묘수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인지, 단기안적으로 보더라도 그래도 총선에서 승리를 견인해낼 수 있는 하나의 묘책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지. O, 전혀 아니다. 이거는 총선 승리 전략으로도 틀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 X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세모 한 의견 있고요. 두 분은 X 의견 주셨는데요. 일단 이경 대변인님 X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어쨌든 세모 들어주셔서 제일 먼저 그 의견을 좀 여쭙고 가고 싶습니다. X가 그거죠. 실패한 정책이라는 그렇죠, 맞습니다. 거죠. 저도 실패한 정책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기대하는 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방송에 김포 서울 편입이 왜 안 되는지 조목조목 다 말씀을 드렸고 일주일 내내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기대하는 게 뭐냐면 국민의 어떻게 보면은 정치 저간여층의 정보가 부족한 분들은 서울에 편입되면은 그래도 집값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치를 자극했던 겁니다. 그래도 어떤 그 국민의 어떻게 보면 한 측에 있는 야망, 있죠. 부동산 욕망 가격 상승에 이런 것을 대한. 좀 자극시켜줬던 거고, 여기와 함께 의대 정원 확대 있잖아요. 지금 흐지부지 없어졌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의대 정원 확대도 보면은 이것은 윤석열 정권에서 이것이 확대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걸 떠나서 기대치를 하게 만듭니다. 기대하게. 그래서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뭐냐면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허풍이든 뭐든 기대할 만한 것을 계속 던져줍니다. 기대할 만한 것을. 그러면 총선이요. 지금 뭐 5개월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이 5개월 정도 남은 총선에는 그렇게 기대치를 계속 던지면서 흔들어 놓으면 국민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움직일 수 있다. 제가 지난 일주일 전에는 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고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그 팩트 체크를 하나하나 정치 고관여층이잖아요. 저는요. 팩트 체크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입장에서는 확고하게 X였는데 의외로 국민들에게 이걸 요즘에 많이 만나니까요. 물어보면은 의외로 여기 흔들리시더라고요. 서울대 편입될 수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아니면은 우리 자식들이 의대 좀 많이 들어갈 수 있을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쪽에 이게 은근히 허술했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먹히는 전략인가? 라는 의문점이 들면서 지금 이 방송에 저는 오늘 왔습니다. 정비서관님 이 의견 어떻게 저는 좀 보셨어요? 달리 생각하는데요. 국민의힘이 완전 똥불 찼다. 네. 그리고 김포 시민의 입장에서 완전 손해보는 장사다. 맞아요. 오로지 이익을 보는 사람은 오세훈 시장이다. 저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그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그 세수 분석을 했어요. 네. 만약에 김포시가 서울시의 자치구로 편입될 경우에 세수가 3,005억 정도가 감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담배세, 지방세, 재산세 뭐 이런 게 다 없어지니까 서울시로 가고 이제 김포구로는 안 오니까. 그렇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받았던 보통교부세 1,728억도 전액 감액이 되거든요. 김포 입장에서 재정이 감액이 되는데 이것뿐이 있는 게 아니고 언론에 보도 잘 안 되는데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들이 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매칭이에요. 예를 들어서 영유아 보육료 예산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 30, 서울시 70이에요. 근데 이제 경기도 김포시 같은 경우는 아마 50%만 할 거예요. 재정 자립도에 따라 매칭 비율이 달라지는군요. 그래서 김포구가 서울시 왔을 경우는 부담해야 되는 재정이 더 맞는 거예요. 모든 복지 정책이 그렇습니다. 서울시에 편입할 경우에는 부담한 부분이 중앙정부보다 더 많아요. 대부분 70이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30에서 50 정도 부담하는데 서울에 오면은 70이거든요.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왜 하지? 결국에는 교통이 너무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이 문제가 굉장히 그 주요 현안이거든요. 김포에서는. 그러면은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5호선, 9호선을 어떻게 연장해서 그 교통 편익을 더 그 풀어줄 것인가? 이걸 먼저 접근을 해야지. 아니, 김포시는 거기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네. 서울시 한복판으로 오는 게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위치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이름만 바꾼다고 서울시 뚜껑만 바뀐다고 김포가 뭐가 달라질까요? 나는 우선적으로 교통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당 그 김포시 갑인가요, 을인가요? 김주영 의원이 그 국가재정법을 2월 달에 발의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5호선 연장 관련해서 예타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어저께 우리 당에 민주당이 요청해서 당론으로 채택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포를 위한 것이 진정성이 있다면 이것부터 먼저 처리하자. 그렇게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견 주시는 네. 사이에 2,000분 가까이 접속해주고 계시고요. 오수 아이디 쓰시는 분은 김포에서는 인천이 더 가깝다. 인천시 김포구로 해라. 이렇게 의견 주시고 김포 민심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또 지역균형 발전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신 박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다 이렇게. 최고의 전문가께 한마디 또 지방분과 청하겠습니다. 최고의 전문가. 우리 당에서 그 예타 면제 법안을 내는 건 제가 보기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예타 면제를 하려면 이제 신속성, 그 다음에 또 뭐 균형 발전성,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접경지 뭐 이런 게 해당되는데 김포 특히 이제 시 지역은 그게 해당되지 않거든요. 철도 연장 말씀 주시는 네네. 예타 면제, 그런 예타 일이 면제. 있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 5호선이 한 예타에 한 0.8 정도 나와요. 0.8 정도 나오면 해줘요. 보통 해줍니다. 일이 이제 수렴하면 이게 뭐냐면은 그 광역시도 연계 사업이거든. 경기도와 서울시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도 연계 사업은 가산점을 줍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준석이 그 이야기 한 거예요. 국비가 더 나온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시도 연계 사업이 되면은. 보통 이제 지자체 또 시군 연계 사업도 또 예산이 좀 더 나와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통합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김병수 시장이 속으로 통합되는 걸 싫어할 거예요. 시장이 구청장 되면요 권한이 확 줄어요. 김포시장 자체도 예를 들자면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구에도 있고 시에도 있는데 시에는 뭐가 있냐면은 권한이 지구단위 선정 권한이 있어요. 아파트 단지 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 주체면 시 주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 주체는 안 되는 김포구가 되면요 그게 서울시청 권한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자면 뭐 산업단지 선정 권한도 구청에는 아예 없어요. 아예 없는데 여기는 있어요. 지방산단을 경기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권한 부분에서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버려요. 그런 상황에서 시장이 구청장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선거용으로 던진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게 제대로 되려면 이제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나서야 되는 행안부가 안 나서잖아요. 그렇죠. 어떤 행안부 입장을 못 장관이 들은 것 오늘 같아요. 네. 그 김포시 지역구 국회의원들 반대하면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아예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답이 전부 다 애매모호해요. 애매모호하고 그다음에 또 김포가 이제 5개 읍면 지역은 적경지이기 때문에 이 유사시에 찰리선이라 그래가지고 군 집결 지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군사 관련되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 또 한미 연합사하고 해결해야 되는 측면들도 있어요. 그렇군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서울 편입이 그렇게 간단한 게 또 아니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 그냥 그러니까 던져본 국민의힘이 거예요. 장난삼아 모처럼 던져본 거야. 모처럼 정책 이슈 던졌다고 초반에 되게 즐거워하고 우리가 이제 주도를 한다 했지만 벌써 이슈가 이건 죽은 이슈예요. 그리고 이제 네. 표가 안 되는 게 보통 이제 이 정책 이슈를 던질 때 3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은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네. 첫 번째 허술해야 된다. 오히려 허술했어요. 성공한 겁니다. 허술해야지 상대방이 모르거든. 모호하니까요. 예. 두 번째, 이념 논쟁을 유발해야 된다. 오케이. 수도권 중심 발전이냐 국가 지방까지 포함하는 국가 균형 발전, 이념 논쟁 유발했습니다. 세 번째, 다수자가 돼야 된다. 여기에서 실패한 거예요. 17개 광역시도 중에 16개 광역시도가 반대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하더라도 경기도만 하더라도 김포 인근 외에 나머지 경기도 주민들이 다 반대합니다. 서울도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 이슈는 정책 이슈로서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 혐오 시설이 가는 부분도 분명히 국민들, 김포 시민들이 아시는 이거 다 반대할 거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도는 복합 도시여서 그 농어촌 특별 전형으로 대학 입시에서 맞아요. 이제 특혜가 특혜를 예. 보는 학생들이 5년간 800여 명 가까이 됐습니다. 지금 엄청난 거예요. 김포시의 학생들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재정 자립도 예산도요. 예산 총액이
관악구랑 비슷하게 48만 명으로 했을 때 1조 김포가 1조 6천억 원입니다. 현재 예산이. 네, 현재 2023년도 대전, 예산이 1조 6천억 원이고요. 맞네. 그런데 인구가 비슷한 관악구는 9,700억 원인가요? 그거밖에 되지 않아요. 거의 지금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그것도 많이 거잖아요. 올랐네. 네, 그래도 문재인 차이가 정부의 엄청. 성과입니다. 그건. 아, 네. 네, 국세지방세 조정해주고. 그런데 제가 이거를 다 설명을 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재정 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내 집값이 오르는 건 아니잖아. 이런 결론이 있어요. 그리고 쓰레기 매립지라고 해서 김포시 전체 쓰레기 매립지가 있는 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총선 전에 아주 짧게 허풍인 단타를 계속 쳐서 흔들려 놓는 게 의도는 있다. 네, 있는 성공을 거고 어느 마치 정도 했다. 민주당이 이것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정적인 평가를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구도를 것에서는 가져간다. 전략적으로 성공해서 저는 그래서 세모다. 아, 그리고 김포 서울 네. 편입은 안 됩니다. 네. 세 분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 들으면 또 이 말씀 맞는 것 같고 저 말씀 들으면 저 말씀 맞는 것 같은데 소멸한 이슈다. 그러니까 처음보다 많이 이 폭발력이 약화됐다고도 또 느껴지기도 해서요. 그럼 빠르게 2위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위 이슈는요. 누가 누구를 만났는지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상민인가? 이 두 사람의 만남이 12일 만에 만남인 거예요. 상당히 자주. 그리고 과거의 구원을 생각하면 이게 어떤 정치적인 의미를 담아내는지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 대구 TK 이른바 코어 지지층들의 이탈을 뭔가 막기 위한 행보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주고 계셔서요. 저희는 한번 질문을 약간 비틀어서 이렇게 여쭤볼까 해요. 당연히 TK 민심 중요하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정말 핵심 지지 기반인데 그게 흔들리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새로운 맹주가 누구인가? 사실 과거의 맹주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건 이론의 여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유권자분들이 눈물 흘리면서 손을 쓰다듬고 굉장히 선거의 여왕이란 칭호 부족하지 않았었으니까요. 그러면 제작진이 준비한 객관식은 이겁니다. 대구의 새로운 맹주는 대구의 맹주는 누구인가? 1번 윤석열, 2번 박근혜, 3번 이준석. 이 부분은 객관식인 만큼 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쭤볼까 합니다. 먼저 이야기하시는 분이 불리할 수도 있겠는데 정춘세 국장님, 대구의 새로운 맹주는? 새로운 맹주는 현재는 이준석이다. 맹주라고까지 할 만하다. 대통령은 지는 맹주. 지는 맹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진 맹주. 아, 완전 그리고 과거형. 예, 이준석 전 대표는 뜨는 맹주. 그렇군요. 예, 근데 그 성공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아, 예, 뜨는 맹주기 그래서 때문에 어느 간단하게 정도까지 이렇게, 뜰지 네네. 알 수가 없다. 네. 그럼 이경 대변인님, 이 세 명 중에 굳이 고른다면? 저는 맹주라고 했으니까요. 이준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준석 네. 두 표. 그리고 윤석열은 맹탕. 맹주 아닌 맹탕. 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가 시댁이 대구예요. 아, 그래서 그래요? 박근혜 그래요? 대통령을 예. 얘기할 때 어르신들이 얼마나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말씀하신지 전 제가 직접 봤기 보셨겠네요. 때문에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로 향한가처럼 보여지는가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준석이 어찌됐든 간에 박근혜의 키즈였었던 거고 그렇죠. 박근혜를 감옥에 보낸 사람은 윤석열인 거고 그러니까 아무리 누나라고 부르고 만난다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이준석이 옆에 박근혜 딱 달라붙으면 보는 그림이 좀 달리 또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네요. 듭니다. 그래서 좀, 저는 이준석이 윤석열보다는 좀 더 맹주다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 2,000분 이상 들어와서 같이 의견 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도 의견 같이 주시면 저희가 좀 잘 귀 기울여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여라 꿈동산님은요. 대구의 맹주는 민주당이다. 약간 바람을 섞으시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정말요? 그러면 이어서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저는 대구의 맹주는 문제가 틀리네요. 반민주당이다. 반민주당. 반민주당이요? 민주당을 싫어해서 윤석열을 좋아하는 거고 국민의힘을 그렇죠. 좋아하는 거다. 아, 전략적 선택. 아, 그렇죠. 전략적 선택이하고 제가 이제 최근에 저도 이제 뭐 그런 분들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주 만나서 토론을 해봐요. 그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민주당이 북한에서 지령받는다. 아,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믿고 있어요. 진지하게 네. 믿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 반민주당 정서와 반북 정서가 결합되어 가지고 그것이 민주당을 싫어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대척점에 있는 정당을 지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하나의 반정립이 되어 가지고 본인들의 정체성을 찾고 있더라고요. 아, 이건 저는 민주당에게 20년, 30년 동안 우리가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저는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여러분들 의견 주고 계시는데요. 일단 해피펀드님이 유성구의 맹주 이경 이런 의견 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대구 막 유유해서 아무래도 민주당한테는 험지고 막 말씀 주신 대로 반민주당으로 그 반사로 다른 진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민주당도 반성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저희가 이 세 사람을 놓고 봐서요. 예. 현직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맹주가. 근데 우리 말 못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준석이라고도 말 못하잖아요. 박근혜도 지난 것 진짜 같잖아요. 그죠? 과거형이죠. 과거에 한번 볼게요. 이회창을 맹주라고 했단 말이야. 이회창이 아니고 이명박이 다음 대선 나오니까 이회창도 나왔어요. 2007년 대통령 선거 때. 근데 이명박한테 몰표를 줬단 말이야. 그건 반민주당이라는 거예요. 아, 정세의 핵심은. 인물로 따라가는 건 아니네요. TK의 정서라는 것도.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찾아가서 그런 저런 그림을 그리는 거 보고 네. 예전에 왜 우리가 그 모래시계라고 드라마 보셨죠? 저 열심히 봤어요. 그때 이제 네. 최민수 씨가 그러니까 검사 친구인 그 검사 친구한테 박상훈. 그 사형 집행하기 전에 딱 손을 잡고 그래요. 나 떨고 있니? 그랬거든요. 진짜 연기 굉장히 나는 윤석열 명령이었죠. 대통령이 지금 떨고 있다. 왜냐하면 음. 그렇게 지난번 그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 때 그러니까요. 가서 네. 보고 얼마 안 지나서 또 가신 거잖아요. 네. 그걸 보면 그 최근에 그런 여론조사가 있었죠. 대구에서 이준석 신당이 1위 하는 거 나왔고 그런 여론조사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계속 나 대구에서 출마한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그래서 저기는 절대로 저렇게 뺏기면 안 되겠다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이 수사해서 감옥에 쳐넣은 박근혜 전 대통령 그렇죠. 만나러 가서 손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저는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준석 전 대표가 예전에 우리가 아까 우리 박진영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2016년도에 굉장히 그 탈당해서 분열됐던 모습이 보였었는데 그때는 안철수라는 유력한 대선 후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호남 출신 정치인들이 대거 탈당을 해서 호남에서는 안철수 당으로 국민의당으로 해가지고 다 당선된 거예요. 그리고 비례대표도 굉장히 많이 얻었고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는 보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꽤 있을까? 그거는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굉장히 말도 잘하고 토론도 잘하고 모든 논쟁에서 다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거고 본인이 대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나긴 했지만 리더십을 그렇게 충분하게 쌓지 못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했을 때는 그런 의문부호다. 왜냐하면 그 지금 그 여권에서 탈당을 해서 지금 신영규 변호사라고 있어요. 예, 그 친구도 이제 변호사. 굉장히 새로운 정당 운동 하겠다. 정치 무브먼트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도 얘기하는 거 보면 약간 이준석 전 대표랑 얘기하는 결이 좀 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랑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일까? 이게 의문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번에 공천에서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이 예상되는 그리고 중진 사퇴는 용태는 막 나왔기 때문에 탈락이 예상되는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랑 같이 한다고 해도 이준석의 색깔은 안 맞잖아요. 그 보수 기반에서는 보수의 색채를 드러내야 대구에서 이길 수 있는데 이준석이 지금까지 해왔던 거는 약간 달라요. 그래서 그 성공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 예. 그래 하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 지금 계속 떨고 있다. 지금 기반이 이 그림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1939년도에 히틀러하고 스탈린이 만나요. 극자와 극우야. 원수지간인데 그러네요.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물과 기름이 그동안은 만나서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는데 이유가 뭔가 하면은 폴란드라는 땅덩어리를 먹기 위해서요. 이익으로. 네, 이 두 사람이 사실은 극과 극이죠. 극과 극이잖아요. 한 사람이 수사를 해서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런데 TK라는 땅덩어리를 먹기 위해서 이준석이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임시 방편으로 자기들끼리 손을 잡았다. 그래서 저는 물과 기름이 손을 잡았다. 5월 동주다. 히틀러와 스탈린의 협력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정치 이야기를 요즘 하면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영상도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빠지지 않는 이름은 이준석인 것 같습니다. 1위 랭킹 한번 보시죠. 제 입장에서는
당의 크기를 키워야 되는 입장에서 돌격 앞으로 해야 되는 상황에서 돌격 뒤로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세게 붙겠다는 게 무조건 의지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이제 그래서 뭐 이게 지역구나 이런 것들도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정치 개혁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가장 어려운 승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가장 어렵게 붙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의도를 숨기는 단계도 지난 것 같아요. 이 신당 창당과 지역 출마, 지역은 대구. 저희가 계속 TK, 대구, 뭐 맹주 이야기도 했는데 이게 그냥 어떤 폭발력을 가질 것인지 찻잔 속에 그냥 폭풍일지 정말 정치권에 새바람을 일으킬 것인지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구에 출마하는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을 전제했을 때 그 성공 여부를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성공이란 건 당연하지만 당선일 겁니다. 이른바 이준석 신당으로 본인이 출마를 했을 때 대구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OX로 한번 여쭤봤으면 하는데요. OX 한번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시면 이준석 감사하겠습니다. 당선에 대한 건가요? 네, 이준석 당선에 대한 겁니다. 하나 둘 셋. O 한 분, X 두 분. 그러니까 당선까지는 어려울 네. 것이다라는 의견인데 당선이 될 거라는 의견을 이준석 주신 본인은 거죠? 당선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준석은요? 예. 대구에서. 예. 그러니까 이준석은 다른 것보다도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게 원외 인사로서의 목소리는 지금 최대치예요. 더 크기도 어려울 거다. 그렇죠. 반드시 본인 목적, 제1의 목적은 반드시 국회 입성해야 입성. 돼요. 예. 그래서 대구에서 그래도 가장 좋은 지역구, 자기가 당선되기 가장 좋은 지역구를 선택해서 출마를 할 것이다. 예. 근데 본인은 당선권에 당선되고. 유리한 네. 곳을 고르고 골라 간 네네네. 다음에 승부를 볼 것이고 네네. 결국엔 그것을 관철할 예, 것이다. 예. 그리고 아까 네. 뭐 차차수 태풍인가 모르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양동이 속의 태풍 정도를 평가하고 싶은데 예. 왜 그러냐면 전 크게 성공할 거라고는 보진 않아요. 이준석.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당에 당직자로 있을 때 금태섭 의원이 탈당을 할 때 언론에서 굉장히 키워졌어요. 탈당. 예. 서울시장에 뭐 새바람이 분다, 지각변동 막 이런 썼길래 웃기지 말아라. 금태섭의 쓰임새는 탈당과 동시에 다 했다. 언론에서도 안 써줄 거고 관심에서 멀어질 것이다. 예상대로 됐잖아요. 이준석의 현재가 최대치인 거예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그 정치적인 여당 내에 체급이요. 있으면서 여권 내에 있으면서 쓴소리 윤석열 대통령에 저항하는 이 모습으로서 이제 언론에서도 굉장히 관심도가 높고 잘 써주고 있고 이런 건데 이제 나가면 본인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돼요. 본인의 리더십. 그거 본인의 리더십을 정말 그 큰 정당이 아니고 본인이 만든 정당 내에서의 리더십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가 숙제인데 저는 그렇게 그게 전망이 좋다고 보진 않아요. 지금까지 해온 그 리더십의 유형을 보면 저는 그렇게 예측을 저희 하고 있어요. 생방송을 네. 하고 있는데 2,200분 이상 접속해주고 계시고요. 지금 포근이 님이 정비서관님 말씀 들으시고 예리하시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두 분은 이거는 당선까지는 어려울 거다. 먼저 박 원장님 말씀 들어볼까요? 저는 뭐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준석 신당이 좀 성공할 거라고 봤어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행보를 너무 나쁘게 하고 있어요. 나쁜 행보. 네, 나쁜 행보를 하고 있고 지금 아까 이제 우리 박지원 원장님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이제 대담하는 영상도 봤는데 저 모임을 보니까 제가 앞뒤 맞는 제가 말을 하는 생각해냈어요. 뭡니까? 기술의 풍요, 철학의 빈곤. 저 두 분 비슷해요. 소름 끼쳤어요. 저 두 분이 비슷해요. 기술의 풍요, 철학의 빈곤. 두 분이 딱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예, 그런 비슷한 스타일인데. 정치 기술은 풍요하고. 네네, 철학의 빈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준석 대표가 그 이뇨한 위원장에게 영어로 조롱한 거 굉장히 잘못한 거야. 굉장히 잘못한 거야. 안철수 씨 조용하세요. 안철수 씨 조용하세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철수 씨 조용하세요. 저는 뭐 이해됩니다. 왜냐면은, 이준석 대표보다 안철수 대표가 더 비상식적이에요. 지금 뜬금없이 이준석 대표를 소환해가지고 제명하겠다고 하고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당에서는 징계도 해제해줘 버렸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안철수 의원이 한 건 맞거든요. 그렇더라도 거기에서 안철수 씨 조용하세요 하면서 그걸 또 언론 흘리는 건 잘못됐고 저라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님 밥값 제가 내고 갈게요. 그렇지. 하고 밥값 내고 왔습니다. 그럼 훨씬 이렇게 좋은 이미지. 떠들었으면 훨씬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준석 대표는 알아야 돼요.
강철은 맞아야 단련됩니다. 탄압받아야 돼요. 얻어맞아야 돼요. 자꾸 정치인은. 조롱하고 그렇게 해서 뾰족뾰족하게 튀어나가지고 낭중지추처럼 한다고 해서 지금 되는 게 아니에요. 좀 상황을 좀 판단하시고 국민의힘에서 계속 좀 더 맞으셔야 된다. 불쌍하게 쫓겨나야 된다. 표 중에 최고의 표는 동정표예요. 그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본인이 때릴 때가 아니라 본인이 맞을 때네요. 정치적인 그렇죠. 시점상으로는. 이경 대변인님도 마찬가지 의견 주셨는데 이게 승리까지 견인하기는 어려울 거다. 저는 민주당의 이유는? 승리를 예견합니다. 아, 대구에서. 아, 그래. 왜냐하면 이준석이 출마를 한다. 근데 이준석이요, 지금 갑자기 대구 출마를 한 게 아니고요. 지금 오래됐어요. 대구에 투자를 했던 것이. 그렇죠. 물리적으로도 오래 그럼요. 상주하고 이랬더라고요. 물리적으로도 대구에 오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측의 국민의힘의 후보에게 표를 주는 분들이 거기에서 나눠집니다. 민주당을 대구는요. 민주당 지지하신 분들은 거의 독립운동하는 것처럼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이준석이 아닌 뭐 다른 분들이 나와도 좀 더 더욱더 국민의힘 내에서 더 진보적인 분들이 나와도 민주당을 지지하신 분들이 절대로 흔들릴 일은 없습니다. 그 표가 나눠지는 것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표가 나눠집니다. 그럼 여기에서 민주당이 당선될 가능성도 저는 있겠구나라는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아까 철학의 빈곤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당을 창당해서 본인이 출마를 하겠다는 것은 그냥 출마자 한 사람이 아니고 당대표급입니다. 그동안에는 국민의힘이라는 그 당의 역사가 이준석을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받쳐줬다면 이제는 본인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준석을 봤을 때 되게 말은 잘한다. 그렇지만 얼마나 깊이 있는 철학이 있는가. 그러니까 지식과 철학은 별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대표로서 본인이 대구에 갔을 때 그때와 본인이 정말 출마자로서 대구에 갔을 때는 대구 시민들이 바라볼 때 지역 유권자들이 바라봤을 때 정말 다를 겁니다. 그 시선이 다를 수밖에 아예 없다. 다를 겁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 스픽스 이 방송에서 저 대전에서 제 나름대로는 무릎으로 걸어 다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정도인데 다르거든요. 이제 표를 얻기 위해서는 동정표든지 아니면 어떤 표든지 표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방송에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방송의 모습과 지역에서의 모습은 저 완전 다르게 하려고 노력은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저도 처음 출마라 중심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저도 헤매고 있지만 이렇게 헤매는 제가 봐도 이준석의 행보가 지금 적절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계시는 이경 대변인께서 지역에서 이제 표를 다지고 계실 때 그 어떤 자세 그런 걸 본인이 체득하고 계시는 과정인데 그런 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은 좀 한참 모자란다라는 평가를 저렇게 거네요. 너무 뾰족하면 모자란 거 너무 저렇게 뾰족하면은요 오만해 보이고 경솔해 보이면은 글쎄요. 표가 일부는 나눠지겠지만 압도적으로 당선될 것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민주당이 당선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총선에서의 어쨌든 승리를 견인하는 데 여러 요인이 있을 것이고 이게 하나의 세를 구축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 분 말씀 들어보면 정치인이 유권자를, 정치인이 동료 정치인, 의원을 대하는 태도, 말, 자세 이런 걸 국민들이, 유권자분들은 지켜보고 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국민 선택에서도 멀어지는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에 대한 관심도와 지지는 지금이 제일 최대치 아닌가? 좀 그 말도 그리고 이제 그 히딩크의 말을 사례로 들면서 하루에 1%씩 올릴 것이다. 네. 이런 얘기 하지만 저는 나가서 당을 만들어서 하는 순간 하루에 1%씩 내려갈 것이다. 예. 그럼 하지만 저는 이준석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가 당선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출마한다. 예. 그러면 그런 선택을 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세 분의 전제는 다 어쨌든 국민의힘은 나갈 것이다. 아니면 계속 머물러서 어쨌든 본인이 당권을 본인에게 오도록 하는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있을 것이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없어요. 윤석열은 이제 완전히 사람이 아니죠. 완전히 갈라진 거죠. 이제. 이준석의 선택이 아니라 윤석열의 선택이잖아요. 이거는 이준석의 선택이 아니다. 그러면 나가는 어떤 모양새, 국민들께 비춰지는 모습도 가급적
본인이 이제 피해자로서 정치적인 탄압을 받는 모습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좀 좋겠다. 아니, 그것도 실기한 게 그것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다 끝나는데 이뉴한 위원장이 부산 찾아갔을 때 조롱했잖아요. 그걸로 네. 잃어버렸다. 그때 진짜 정중하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랬을 텐데 아예 조롱하고 밀어내고 했기 때문에 이미 피해자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정치인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여론에 영향을 많이 준다. 너무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00분 이상 되시는 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의견 계속 주시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의견은 저희가 드리는 말씀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갈라치기를 했던 정치적인 어떤 행태, 그 태도, 그 뾰족함 계속해서 말씀 주시는데요. 저희가 오늘 새로운 컨셉으로 5위부터 1위까지 달려와 봤는데 좀 같이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어떻게 평가하실지 궁금하니까요. 의견 많이 달아주시고 또 다음 주에는 너무 정치 시계가 빨리 돌아가다 보니까 어떤 주제로 어떤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 나눌지도 저 또한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박진영 원장님, 정춘생 비서관님, 이경 대변인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